네.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성립 요건, 어떤 유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권리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네. 자, 구조적으로 보면, 자, 여기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요. 저작권자가 있고, 이쪽이 이제 침해자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합니다. 요거 먼저 나눠야죠. 민사상 구제가 있고요. 형사상 구제가 있어요. 네. 요건 깜빡이 보내는 거죠. 네.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민사상 구제입니다. 민사상 구제. 이제 침해 정지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침해 정지 등의 청구는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적으로 저기 그 침해하지 말아 주세요. 저작권 침해니까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 침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얘기로 사적 간의 관계에서 좋은 얘기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침해 정지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러는 거죠. 지금 내 저작권 침해하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침해인지 확인하셔서, 침해 행위를 지금 중단시켜 주세요. 스톱시켜 주세요. 요게 이제, 침해 정지 등의 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네. 이럴 때 청구하는 거예요. 나 좀 저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요게 침해 정지 청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건을 보시면, 자,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정지 청구고요. 네, 정지 청구고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손해배상 담보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네. 그러니까 담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요거 선택부터, 침해 현실적으로 침해가 있는 경우는 침해 정지 청구. 자, 침해 우려가 있는 거. 객관적으로 침해가 우려가 있다면 침해 예방 청구 또는 네,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또는 손해 담보 청구. 요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고의과실은 요건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 자, 요거 얘기했죠. 요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대 청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침해 정지 등의 청구를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해 정지 등을 청구했을 때 함께 할 수 있지, 요거만 따로 할 수는 없다. 요거 이제 부대 청구입니다. 그래서 부대 청구가 뭐냐면 물건을 폐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는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네. 그때 그래서 간단히 앞에서 쓴 거예요. 예. 자, 우리 여기 이제 저작권자가 있고, 이쪽이 이제 침해자가 있고, 구제가 있고, 그죠? 자, 먼저 민사상 구제를 보는 건데, 첫 번째 봤던 게 뭐예요? 침해 정지 청구를 봤어요. 정지 등의 청구를 봤죠. 두 번째 뭐예요? 자, 이제 요거는 현재의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쟤 좀 스톱 시켜주세요. 요게 침해 정지 청구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 그 침해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손해를 봤잖아.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줘. 너희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줘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약간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거는 이 벗어난 다음에 너 그때 침해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 거기다 배상해줘. 이런 거죠. 약간 이게 요게 현재형이라면 요건 과거형 같은 느낌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일단은 뭐 위법 행위가 있어야겠고요. 그죠? 손해가 일단 발생을 해야겠죠. 손해도 발생 안 했는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겠습니까? 그리고 손해 발생이 뭐와 관련 있습니까? 이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거지. 손해 발생과 위법 행위가 완전 별개의 관계라면 이거는 뭐 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표현을 이렇게 관계가 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인과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침해자가 알면서 했거나 아니면 네, 실수를 했거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자, 요거는 침해 정지 청구는 고의 과실 고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얘는 고가 필요해요. 필요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는 지식재산권은 이런 어떤 입증 곤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손해가 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작권법은 물론 이제 산업재산권법보다는 좀 약합니다. 산업재산권법은 더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우리 산업재산권법의 손해배상이 이제 중간 정도 입증 책임을 경감을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손해액 추정 규정 등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충 볼게요. 네, 대충 볼게요. 이게 자세히 보면 또 굉장히 길어져서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저쪽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제가 받은 이익액이 그러니까 침해자가 여기서 이익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액을 내 손해액으로 추정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손해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이 경감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추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침해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손해액 얼마거든요? 무슨 100만 원입니까? 10만 원이거든요? 라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1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저작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 손해액을 막 계산했는데 계산이 안 되고요. 저쪽도 침해자가 이익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익도 안 나네. 이익이 남아서도 쥐꼬리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손해액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손해는 발생을 해야죠. 손해는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땅히 이런 규정 가지고 적용하는 게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네. 저쪽도 손해를 받고 만약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재는 있는데 PPT 뒤쪽에 있는지 잘 몰라서 PPT에 이게 넣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일단 넘기고 가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교재로 말씀드리면 118페이지 거기 그 정도에 있죠. 네, 그 정도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후회를 했던 게 왜냐면 이게 다음에 이제 책이 없어서 다시 이제 찍거나 이러면 페이지가 좀 바뀔 수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118페이지인데요. 얘기하자면 민사상 부재에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뭐 양가로 5번 정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한번 찍어서 올리면 좀 오래오래 좀 가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이용 허락을 받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거 저 작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용 허락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정도의 일반적인 금액이 있어요. 보통 예컨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받는다. 뭐 쉽게 계산해서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정도의 상당액.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이용 허락한 금액이 있으면 그 이용 허락한 금액으로 또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용 허락 받을 때 산정되는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기준에 의한 금액.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최소한 받을 수는 있다. 이런 거예요. 최소한 내가 다른 걸로 입증 못했지만 손해는 발생했다면 최소한 내가 이용 허락해줬을 때의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받은 거잖아요. 제가 썼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150이야. 그러면 이 초과액 50만 원 초과액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증책임 경감을 시킨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에요. 법원은 실제 이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손액 산정이 어려워요. 이거 금액 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발생했는데 산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 여기는 전체적인 이제 변론의 분위기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간접 사실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의 결과, 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에서 딱 입증된 건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정도 손해액은 낮겠는데라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건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정해줘야겠죠. 막 법원이 네, 엿장수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합리적으로 다른 사실을 가지고 금액을 정해준다. 네. 네, 여기 제가 넣었네요.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넘기지를 못했는데 여기다 이제 정리는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과실 입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상대편이 뭐 일부러 했느냐, 실수로 했느냐, 그거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등록을 받게 되면, 제가 그래서 등록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비록 이제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저작권법은. 그렇지만, 등록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과실을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실이 추정이 돼요. 왜냐면 공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침해를 했다는 것은 실수를 했다. 이거죠. 이 등록이 된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과실이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이제 뭘 얘기했죠? 등록을 받게 되면, 네,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실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는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실이 없다는 거 너가 입증해봐.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입증 책임도 이제 우리는 경감하는 거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상대편으로 넘어가고, 이 과실 추정을 깨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과실이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좀 손해배상 청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 자, 아무튼 요거는 등록을 받았을 때 그런 혜택을 준다. 등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저작물이다. 중요한 저작물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저작물이다라고 하면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받도록 이제 여러분께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금액입니다. 이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용 허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용 허락을 받은,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없다면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과실상계는 뭐냐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만약에 저작권자도 좀 실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실수한 것만큼은 까고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과실상계라는 의미는 말은 어려운데 그 얘기입니다. 너도 이만큼 실수한 게 있잖아. 만약에 100만 원인데 너 한 10만 원어치는 너가 실수한 부분이 있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까고 90만 원만 인정할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걸 과실상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입증이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등록까지 받았으면 그래도 과실은 추정이 될 텐데 또 등록도 안 받았어요. 네. 이랬을 때 우리 좀 여러 가지 네. 네, 말을 잘못했네요. 등록은 받아야죠. 이거 지금 등록을 안 받았으면 입증이 되게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그 만약에 이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등록을 받았을 때 또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뭐냐면 우리는 다른 네. 지금 제 마음속에 다시 촬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하나하나가 힘들어서 그냥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네. 아무튼 입증 곤란이 있는데 만약에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이제 요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이거 도저히 손해배상 청구가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냥 판단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 법원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입증 책임을 경감을 하기 위한 규정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 경감된 입증 책임이지만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법원에 맡기고 싶어요. 그 대신 이제 내가 입증한 것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입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있어서 입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금액에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무작정 인정하게 되면 이제 입증주의에 대한 어떤 근간, 기조를 이제 우리가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사실심, 변론, 종교심입니다. 사실심, 법률심 말고 대법원 말고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액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고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영리 목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0만 원이야. 이제 소액만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했을 때는 이거는 증액이 됩니다. 5,000만 원 이하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등록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등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섞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이거는 소액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는 거 1,000만 원, 5,000만 원.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죠. 네. 그다음에 자, 이제 조치가 우리 이제 저작권자가 있고 그리고 구제 그리고 여기 이제 침해자가 있고 네. 첫 번째 뭐였죠? 침해 정지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명예회복 등의 청구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격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명예회복이니까 명예를 시추한 경우죠. 네, 명예가 시추됐을 때 우리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 것과 함께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름해서 요건 안 하고 요것만 할 수도 있어요. 명예가 실추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건 인격권 침해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재산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공부를 안 했지만 여기서 산업재산권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에요. 산업재산권법은 뭐 이제 거기는 인격권이 없지만 재산권에 대해서도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인격권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가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손해배상을 가르면서 아니 나 손해배상이 아니다 명예회복 시켜줘. 예, 그리고 이제 함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요거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네, 이 명예회복 청구가 이제 가능하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우리 이제 저작권법 14조 2항에 의해서 이제 저작자 사망한 이후에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지만 침해 정지 등의 청구와 이제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거는 민법의 청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저작권법에서도 가능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이 없이 이득이 생긴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돌려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건 고의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면 그걸로 하는 게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여기 고의과실이 없다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고의과실 입증이 어렵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실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든요. 3년이 적용되는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이제 시효가 끝났을 때 이제 차선책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조치로서 이런 조치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조치인데요.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밖의 민사상 조치로 뭐가 있느냐. 먼저 이제 정보 제공 명령인데요. 요거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요거를 자료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이라고 해요. 네, 요게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정보 제공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원이 있고 여기 이제 저작권자가 있고 침해자가 있는데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하려고 그랬더니 손해액 등을 입증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자료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또는 다 제3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입증하려고 그러는데 입증이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료를 받아달라, 정보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봐서 타당하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정보 제공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특별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상은 제공해야 되고 이 제공한 정보를 이쪽에 제공해주고 이쪽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입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또 하나의 규정입니다. 예, 정보 제공 명령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비밀 유지 명령이 있어요. 비밀 유지 명령. 자, 비밀 유지 명령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침해 소송을 하는 겁니다. 침해 소송을 할 때 이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 대응하려고 그랬더니 자신의 이제 영업 비밀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자 이쪽에서 대응을 못하면 결국 이쪽에서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기게 된 게 과연 이게 공정한가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죠. 이쪽에서 이거 주장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업비밀 등과 관련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영업비밀을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영업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여기서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 법원 직원도 있고요. 다양한 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바로 이제 요 그 비밀 유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FDA 합의안을 반영해서 들어온 거고요. 이건 산업재산권법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까지 모두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든가 각 지자체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불법 복제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하고 폐기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우리 저작권법 133조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인데 문체부 장관이 만약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제 복제물이 전송이 되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를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정도 있다. 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은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글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주체가 한국저작권 보호원 위원회 말고 보호원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만약에 이제 OSP 있잖아요. OSP 앞에서 했던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제 정보통신망에서 이게 불법 복제물이 전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OSP에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정 조치 공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저작권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그죠? 네, 나머지는 주체가 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지자체장이 하는 거고, 네,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형사상구제입니다. 네, 형사상구제. 뭐 이거는 뭐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하고 이러한 문제죠. 이제 형사법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형사적 구제와 관련해서 형량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것들이 형사적 구제로 돼 있느냐, 그런 거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여러분들 이거 아무래도 여러분들 교재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작 재산권이 이제 제일 세요. 저작 재산권 등을 침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재산권법보다는 좀 약하죠. 산업재산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요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또는이니까 징역 만약에 4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벌금 4천만 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택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 섞을 수 있다라는 거야. 섞을 수 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병과입니다. 병과.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인격권은 좀 약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인격권에 대해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보다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것 또한 병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허위 등록죄 등이 있습니다. 허위 등록죄 등, 허위로 등록받은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그죠? 자, 자, 침해 간주행위가 있습니다. 침해 간주행위. 그죠? 침해로 보는 행위 있죠? 자, 그거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구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인정합니다. 그 대신 저작재산권보다는 약합니다. 많이 약하진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 다음에 병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5년 5천만 원짜리고 나머지 침해죄는 다 3년 3천만 원짜리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3년 3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점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목차에서 부정 발행 등의 죄인데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 공표한 경우,
자, 저작자 사망 후에 인격적 이익, 그러니까 14조 사항이라고, 14조 2항이라고 했던 거 있죠? 요거 위반인 경우, 그죠? 네. 무허가 신탁 관리업입니다. 신탁 관리업. 네. 무허가. 이게 대리중개업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그 이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리중개업보다는 더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무허가, 네, 이렇게 신탁 관리업 등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OSP죠. OSP의 이제, 네. 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 14조 2항 생각하시면 되겠죠. 14조 2항. 네. 그래서 요게 1년 1천만 원. 요거는 이제 금액이, 이게 좀 형량이 약하기 때문에 병과는 안 해요. 여기서부터는. 병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과는 언제 어디까지 병과를 하는 거야? 3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병과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1년 이하로 이제 내려가면 우리는 병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단 좀 형량이 약한 게 있죠. 예, 출처 명시. 우리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됐지만 출처를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출처 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 저작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촉탁자의 동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여기 출처 의무 위반이 있고 또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신고 없는 저작권 대리 중개업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무허가 신탁 관리업이 있었고 여긴 신고 없는 대리 중개업 있죠. 그러니까 신탁 관리업은 이전을 받는 경우니까 위쪽에 있는 거고, 네, 대리 중개업은 그냥 중개하는 거니까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해죄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복제물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뭐 그 도구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몰수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양벌 규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침해 행위를 했어요. 행위자가 있는데 침해 행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침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진정한 처벌을 받으려면 업무와 관련해서 침해 행위를 했으니까 누구도 처벌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용자도 처벌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사용자도 처벌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실제 이제 업무 지시를 이쪽에서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침해는 얘가 했지만 얘가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 관여가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처벌해야지 진정한 처벌이 된다. 요게 이제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예. 양쪽을 벌한다는 거죠. 네.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엔 이쪽은 직접 행위를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만 되냐면 요건 벌금형만 됩니다. 벌금형. 그래서 우리 이제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해당 조에 이제 벌금형을 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해서 침해하지 않을 것을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침해할 수 있잖아요. 뭐 진급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이제 법인이나 개인 같은 이 사용자를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요건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의료법에서 이제 이 양벌 규정이 위헌이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 나와서 이제 2008년도 말 2009년도에 들어가서 대부분 양벌 규정을 갖고 있는 법률에서는 다 개정을 해서 요 단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꼭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예,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 벌금형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해죄는 앞에서도 이건 꾸준히 얘기했던 건데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네,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침해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고소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만약에 상습적으로 이거 매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고소 필요 없이 이제 우리 비친고죄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악질이에요. 예, 한 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악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고소를 안 하더라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조금 다른 편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구제와 관련돼서는 민사상, 형사상 구제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나눌까 생각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